최근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라 곧 부동산 2차 폭락이 온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많은데요. 그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조현상이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금융위기랑 현재랑 똑같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 대공황 이후 찾아온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요. 당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파생상품이었습니다. 정확히 금융위기의 신호탄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었는데요. 리먼 브라더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느 정도로 큰 회사였냐면요. 미국 5대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리먼 브라더스, 베이스턴스였거든요. 그런데 5위인 베이스턴스는 2008년 3월 이미 무너졌고요. JP 모건에 인수당했죠. 사실 JP모건도 부실 금융기관인 베이스턴스를 인수하기는 싫었을 거 아니에요. 정부의 입김에 의해 강제로 인수했고요. 다른 금융회사들 역시 최악의 경우가 온다고 해도 베이스턴스처럼 누군가가 인수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8년 9월 15일 4위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요. 같은 날에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위, 4위, 5위 모두 한순간에 불기에 계기된 거지. 그럼 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와 수키가 영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영희가 빌린 돈을 가지고 좀 더 고수익에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망하기 직전인 거지. 그럼 철수와 수키는 남은 돈이라도 먼저 받으려고 영희를 찾아가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이 돌려줄 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연쇄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걸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돈을 대출해주면서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는 거고요. 개인은 예금자이자 은행에 대한 채권자인 거죠. 그런데 예금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전문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필수인 거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자본을 두텁게 쌓아두거나 예금한 돈을 위험한 곳에 대출이나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좀 멀리 가는 느낌이 있지만 대표적 경제 위기라고 하면 1929년 경제 대공황인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 초중반에 경기가 매우 좋았다가 20년 말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은행이 줄도산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글래스 스티글 법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거예요. 예금자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만 하고 투자은행은 투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니까 글래스 스티글 법은 낡은 유물 아니냐, 이런 규제는 유럽은 받지 않는데 미국만 받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쓰인 로비 자금만 3억 달러 이상 썼다고 하는데요. 한 법을 통과하기 위해 썼던 로비 중 최대 금액이라고 해요. 그 결과 99년 10월 대공황 때 제정되었던 글래스 스티글 법이 폐지되고 상업은행이 보다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금리도 낮아졌겠다, 규제도 풀렸겠다, 은행 입장에선 축제인 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보다는 주택이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은 안전하다, 뭐 이런 거죠.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담보 자체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소득도 직업도 보지 않고 주택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기준금리가 1%인데다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적은 이자로 비싼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라고 하냐? 신용등급에는 총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이 서브프라임이거든요. 소득도 안 보고 직업도 안 보다 보니 서브프라임에 대한 대출이 확 늘었다고 해요. 직업의 기천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스트리퍼가 소득이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트리퍼도 주택을 4, 5채씩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개 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택 명의만 있으면 대출을 해준 거죠. 어쨌든 그 담보가 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대출을 떼일 리가 없다. 뭐 이자를 제대로 안 갚으면 주택을 팔면 되니까.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주택시장이 좋으니까 추가로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은행에 돈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은행은 기발한 행동을 하는데요. 계속 상승하는 주택시장의 부실할 가능성이 낮다 보니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바탕으로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은행이 있고요. 이 은행은 100명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럼 그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차용증 자체가 채권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은행은 100명에게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나의 채권으로 만들어서 모기지 회사에 팔고 현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100개를 모은 채권을 주택저당증권, 즉 MBS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채권을 팔고 받은 현금을 가지고 은행은 새로운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모기지 회사는 뭘 하냐? 모기지 회사는 이렇게 A, B, C, D 은행에서 채권을 사서 주택시장이 안전하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안전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모은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채권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한 채권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이 MBS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모기지 회사가 1000개의 MBS를 만들었고, 이를 한 번에 갑 회사에 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은 MBS를 합쳐서 트리플 A 등급의 우량 CDO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MBS 채권 각각에서 매월 일정한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1000개로 합치면 1000군데서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연체가 되고 있는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개 들어오는 채권 중 가장 안전한 채권은 별 5개, 그 다음은 별 4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도 이자를 먼저 받는 1순위 채권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다른 거 다 죽어도 내 걸 먼저 받으니까. 그러니까 CDO 전체 채권 자체는 BBB 등급이었다고 하더라도 순위 구조상 별 5개에 해당하면 신용평가사로부터 트리플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모두 돈파티를 하고 있을 때 보험사도 끼고 싶은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 내가 보증해 줄게, 일정 수수료만 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용부도스와프, 일명 CDS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보증을 해준다니 일정 수수료를 주고 채권의 등급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별 3개짜리 채권에 보험사가 보증을 해준다니 별 4개짜리 등급으로 상향, 뭐 이런 거죠. 이 정도면 집 하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돈이 복사되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두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만들었고요. 여러 개의 MBS로 차등 순위를 두어서 선순위와 후순위 부채담보부증권 CDO를 만들었죠. 여기에 선순위 채권에 대해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사가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했고요. 낮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명 보험사가 신용부도 스와프를 통해 보증까지 서주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채권을 채권 투자자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저금리 유동성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버렸고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둔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근로소득을 등한시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늘어난 소비는 물가를 다시 자극했고요. 그런데 물가의 급등을 느낀 연준이 2004년 6월부터 1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빠바박 올리기 시작해서 2006년 6월 5.25%까지 끌어올렸어요. 예전에는 12억을 빌리면 1%, 즉 월 100만원만 갚으면 됐는데 이제는 월 525만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투자란 내가 산 자산을 누가 더 비싼 가격에 후발주자가 사줘야 되는데 이자는 부담이 되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의 급락 속에서 높아져 버린 금리까지 더블 콤보 펀치를 맞자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트리플 A 등급의 CDO 채권 역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보증을 써준 대형 보험사들이 있는데 문제는 보증을 해준 보험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경제체제, 기업,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금융위기였는데요. 2008년 3월 당시 5위였던 베이스턴스는 JP모건에 인수합병당했고요. 3위와 4위 투자은행이었던 메릴린치와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IG가 화두였는데요. AIG는 CDS 계약, 즉 수수료를 받고 보증해주는 사업을 확대했던 거죠. 당시 상품 판매 금액이 4,41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였던 거죠. 이를 감당하지 못했던 AIG가 미국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큰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부실자산 구제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7천억 달러를 써서 구제해줬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왜 국민 세금으로 투기한 회사들을 도와주냐 말이 많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다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껏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랑 비슷하다는 말이 많아요. 물론 DSR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진 않다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도 살 수 있지만 전세를 끼우고 살 수 있잖아요. 전세를 끼우고 사면 임대인은 매월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전세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DSR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대출을 제한을 둔다고 해도 전세를 끼우고 사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미국 금리가 0%에서 5.25%까지 올랐잖아요.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보다 더 올려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더 올리면 이미 대출받은 사람의 부담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대출자의 부담이 심해지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줄어든 소비는 기업을 저성장으로 만들고 경제가 파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5%까지 밖에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이걸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 고금리 정책이 얼마나 갈지가 큰 화두가 되는 거예요. 투자도 좋지만 금융위기를 보며 모두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